안녕하세요. 더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특히 그 운동 능력 향상의 핵심이죠. 속력과 민첩성 훈련에 관한 19장 내용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신체 능력을 좀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속력, 민첩성 하면 그냥 빨리 달리는 거, 방향 잘 바꾸는 거,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이죠. 그렇죠. 이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, 또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 원리랑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핵심만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특히 기술적인 측면, 그리고 훈련 변수 조절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속력이랑 민첩성이 정확히 뭔지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. 속력은 보니까 보폭, 그러니까 한 걸음에 나가는 거리랑 보빈도, 발을 얼마나 빨리 구르냐, 뭐 이 두 개의 조합이다. 이렇게 설명하네요. 네, 맞아요. 스트라이드 랭스랑 스트라이드 프리퀀시죠. 그 두 가지 조합으로 결정되는 게 속력이고요. 근데 민첩성은 약간 더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냥 방향 빨리 바꾸는 능력, 이것뿐만 아니라 감속하고 다시 빨라지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인지 지각 능력까지 포함된다고요? 정확합니다. 그 인지 지각 요소를 강조하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예요. 이게 뭐냐면 그냥 미리 정해진 콘 이런 거 사이를 빨리 도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이제 방향 전환 속도, 체인지 오브 디렉션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. 아, 다른 거군요. 네. 실제 경기 상황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있잖아요. 뭐 상대방 움직임을 보고 저쪽으로 가네?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반응하는 능력.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진짜 민첩성이라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훈련 방법도 좀 달라야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훈련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향상시키냐? 이 자료들이 거의 똑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. 바로 기술, 테크닉입니다. 기술이요? 네. 올바른 달리기 자세, 또 효율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는 기술, 이걸 몸에 제대로 익히는 게 모든 훈련의 시작이고, 뭐랄까,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방법이에요. 이것만 잘해도 사실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. 아,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럼 기술이 어느 정도 됐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2차, 3차 방법 같은 거요. 자료 보니까 뭐 스프린트, 저항 훈련, 썰매 끌기 같은 거요. 아니면 보조 훈련이라고 내리막 달리기 같은 것도 있고. 네네. 그리고 3차적 방법으로는 플라이오메트릭스, 그 점프 훈련 같은 거랑 근력 훈련을 이야기하네요.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? 좋은 질문입니다. 그 2차적 방법들, 예를 들어 저항훈련은 땅을 더 강하게 밀어내는 힘, 그러니까 보폭을 늘리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. 반대로 보조훈련, 내리막 달리기는 다리 움직임을 더 빠르게, 그러니까 보빈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3차적 방법인 플라이오메트릭스나 근력훈련, 이건 힘 생성률, RFD라고 하죠. Rate of Force Development. 얼마나 빨리 최대 힘을 낼 수 있느냐, 이걸 높여주는 거예요. 힘 생성열, RFD요. 그게 왜 중요한 거죠?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민첩성 있죠.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방향 바꾸는 거. 그 능력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RFD거든요.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순간적으로 팍 하고 힘을 못 내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단거리 선수가 스타트할 때 빵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뭐 농구나 축구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틀 때 필요한 그 폭발력이군요. 바로 그거죠. 네. 그럼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짤 때는 어떤 걸 좀 고려해야 할까요? 자료 보면 뭐 훈련 빈도, 강도, 휴식 이런 변수들이 중요하다고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변수 설정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속도나 민첩성 훈련은 강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. 거의 뭐 100% 노력으로 수행해야 신경계를 제대로 자극할 수 있거든요. 100%요? 와, 엄청 힘들겠네요. 네, 힘들죠. 근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힘을 쓰는 거라 주로 우리 몸의 포스파겐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해요. 이게 뭐냐면 아주 짧은 순간에 쓰는 비상연료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반복이나 세트 사이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해요. 충분한 휴식이요? 어느 정도로요? 네. 예를 들면 운동한 시간 대비해서 뭐 5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권장하더라고요.
그래야 신경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다음 세트에서도 최대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. 뭐랄까 컴퓨터 재부팅하듯이요. 아, 신경계 재부팅이군요. 이해가 확 되네요. 훈련량도 그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요. 네, 훈련량, 총 거리나 횟수 같은 것도 당연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고요. 그리고 이 자료들이 단순히 이거 해라, 저거 해라 이렇게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. 기술, 근력, 플라이오메트릭스, 그리고 실제 속도 민첩성 드릴.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엮을 거냐. 그 그림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. 통합적인 구성. 네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바로 요구 분석, needs analysis입니다. 개인의 목표가 뭐고, 지금 수준은 어떻고, 강점과 약점은 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자료에 Z 드릴이나 T 테스트 같은 구체적인 드릴 예시도 나와 있어서 아,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구나 하고 감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. 결국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춰진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핵심이군요. 네, 오늘 속력과 민첩성 훈련 설계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은 올바른 기술 습득, 네, 그렇죠.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근력, 플라이오메트릭스, 실제 속도 민첩성 드릴 같은 것들을 개인의 목표랑 현재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강도, 빈도, 휴식, 훈련량 이걸 다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.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자면요. 이 자료들이 사실 장기적인 관점, 그러니까 주기화, 피로에디제이션의 중요성도 은연중에 담고 있어요. 아, 주기화요. 네, 단기적인 성과만 보지 말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긴 훈련 계획 안에서 이 속력과 민첩성 훈련의 비중이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건지 이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게 여러분의 잠지력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데 중요할 겁니다. 장기적인 관점, 중요하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지 지각 능력이요. 이걸 실제 훈련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? 단순히 몸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랄까 경기 지능까지 함께 향상시킬 방법은 없을까? 이런 걸 좀 탐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. 네, 신체 능력뿐 아니라 인지 능력까지 통합하는 훈련이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